다음은 스크립트의 한국어 버전입니다. 동일한 톤, 페이싱, 구조를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나레이션 톤으로 번역했습니다. 한 번 심으면 평생 먹는 작물 10가지, 6월의 정원에 서서 토마토와 상추가 벌써 시들어가는 걸 보면서 또 이 짓을 반복하고 있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씨앗을 사고 땅을 파고 심고 매일 물을 주고 서리가 오지 않기를, 홍수가 나지 않기를, 벌레에게 먹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그걸 전부 뽑아내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초보 정원사들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는 손재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규칙이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능 한 해살이 채소들은 원래 빠르게 살고 빨리 죽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생물학적 본성이니까요. 씨를 맺기 위해 서둘러 자라고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년 봄에 또 씨앗을 사야 하고 이 굴레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정원 가꾸기가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방법이죠. 매년 죽는 작물을 심는 대신 수십 년을 사는 작물을 심는 겁니다. 한 시즌 정도 공을 들이면 그 식물은 계속해서 수확물을 만들어냅니다. 해마다, 수십 년마다. 이 중 일부는 심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작물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심으면 평생, 어쩌면 자녀 세대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작물들입니다. 4번 작물을 특히 주목해주세요. 괜히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거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막대기에 매달린 무료 식료품점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지금 계신 지역의 재배 지역대와 세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0번 서양고추냉이 호스레디시, 죽지 않는 뿌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스레디시를 1년에 한 번 스테이크에 갈아먹는 양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건 이 식물의 진짜 가치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호스레디시는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 뿌리작물 중 가장 강인한 축에 속하며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없애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서바이벌 정원에서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호스레디시는 미국 재배 지역대 3에서 9까지 잘 자랍니다. 즉 노스다코타의 혹독한 겨울도 조지아의 습한 여름도 똑같이 잘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추울 때는 땅속에서 휴면 상태로 있다가 토양이 따뜻해지면 다시 힘차게 자라납니다. 식물을 애지중지 돌볼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비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뿌리 삽수를 심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자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뿌리는 단순한 매운 양념이 아니라 진짜 장기적인 식량이자 약재 자원입니다. 호스레디시 뿌리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천연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 오래된 저장고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가을에 필요한 만큼 캐내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저장고처럼 땅속에서 기다립니다. 경고 하나가 사실은 장점입니다. 호스레디시는 퍼집니다. 매우 공격적으로요. 흙 속에 남은 뿌리 조각 하나하나가 새로운 식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보통 정원에서는 이걸 침입성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서바이벌 식량 시스템에서는 이걸 무료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확산을 막으려면 전용 화단이나 화분에 한 번만 심으세요. 그러면 평생 뿌리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9번 헤이즐넛 나무 50년 견과류 공장. 진짜 칼로리, 진짜 지방, 진짜 단백질을 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식물에서 얻고 싶다면 헤이즐넛 나무는 마당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이건 방제와 가지치기 일정이 필요한 섬세한 과일나무가 아닙니다. 튼튼한 다줄기 관목으로 다 자라면 50년 넘게 견과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헤이즐넛은 재배 지역대 4에서 9까지 잘 자라며 추운 북동부부터 온화한 태평양 북서부까지 적응합니다. 사실 태평양 북서부는 헤이즐넛 재배에 가장 좋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어느 정도의 햇빛을 좋아하지만 그 외에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식물입니다. 헤이즐넛이 의미 있는 수확을 내기까지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지만 일단 시작되면 다 자란 나무 한 그루가 가을마다 몇 킬로그램의 견과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여러분이 기를 수 있는 가장 칼로리 밀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잎채소나 무른 과일과 달리 헤이즐넛은 냉장 없이도 몇 달간 보관 가능해서 이 목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장기 생존 식량 중 하나입니다. 두세 그루를 가까이 심으세요. 헤이즐넛은 교차 수분을 하면 수확량이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심으면 대부분의 한 해살이 작물이 50번은 다시 심어야 할 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족을 먹여 살릴 견과류 과수원을 갖게 됩니다. 8번 뽕나무. 아무도 일부러 심지 않는 과일 기계. 뽕나무는 좀 억울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도블록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지저분한 잡목 정도로 생각하죠.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건 다 자란 뽕나무 한 그루가 여러분의 노력이 거의 없이도 한 시즌에 수백 킬로그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뽕나무는 재배 지역대 4부터 9까지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서 자랍니다. 가뭄 척박한 토양 오염 방치를 거의 모든 과일나무보다 잘 견딥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뽕나무는 정말로 방치될 때 오히려 잘 자라는 몇 안 되는 과일나무 중 하나입니다. 사과나 복숭아와 달리 뽕나무는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재 살포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가지치기 일정 없이도 매년 꾸준히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자체는 달고 영양이 풍부하며 생으로 먹거나 장기 보관을 위해 건조하거나 시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열매는 한꺼번에 익지 않고 몇 주에 걸쳐 익기 때문에 한 번에 감당 못할 만큼 쏟아지는 대신 꾸준히 이어지는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잎도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뽕잎을 채소처럼 요리해 먹습니다. 즉, 열매뿐 아니라 같은 나무에서 잎채소라는 예비 식량까지 얻는 셈입니다. 뽕나무 한 그루만 심으면 몇 년 안에 왜 사람들이 더 까다로운 과일나무를 굳이 키우는지 의아해질 겁니다. 7번. 블랙커런트 관목, 비타민 저장고. 블랙커런트는 여러분이 기를 수 있는 가장 영양이 밀도 높은 과일 중 하나인데 북미에서는 거의 아무도 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는 많은 주에서 폐지된 오래된 법적 제한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블랙커런트는 사실상 관목 형태의 종합 비타민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 식물은 재배 지역대 3에서 8까지 잘 자라며 추운 겨울을 매우 잘 견딜 뿐 아니라 실제로 다음 여름에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일정량의 겨울철 저온이 필요합니다. 습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반그늘을 선호해서 다른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정원의 까다로운 그늘진 구석에서도 잘 자라는 몇 안 되는 과일 관목 중 하나입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블랙커런트 관목 한 그루는 15년에서 20년 동안 수확이 가능하며 가끔 하는 가지치기 외에는 거의 관리 없이도 매년 몇 킬로그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오렌지보다 약 4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서 감귤류 수입이 끊겼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중요한 식량원이 되었습니다. 블랙커런트는 신맛이 강해서 대부분 잼, 시럽, 주스로 만드는데 이 모든 형태는 겨울철 장기 보관에 매우 적합합니다. 회복력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에서 영양가도 높고 보관도 쉬운 과일이 뒷마당에서 자라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런 보험입니다. 잠깐 멈춰볼까요? 진짜 식량 안 보는 지하실에 통조림을 잔뜩 쌓아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경 쓰든 안 쓰든 스스로 재생되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나온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6번. 쪽파, 웰시 어니언. 매시 심을 필요가 없는 양파. 매년 봄마다 양파 모종을 사는 게 지겨우신가요? 절반은 꽃대가 올라오거나 썩어버리는 걸 지켜보는 게 지겨우신가요? 웰시 어니언. 다른 말로 쪽파는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해줍니다. 벨뿌리 하나를 맺고 죽는 일반 양파와 달리 웰시 어니언은 무리를 지어 자라면서 스스로 계속 번식합니다. 이 식물은 놀라울 정도로 추위에 강해서 재배 지역대 3에서 9까지 잘 자랍니다. 왜냐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에 윗부분이 죽었다가 봄이면 같은 뿌리 무리에서 다시 자라나며 다시 심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 온화한 기후에서는 거의 1년 내내 녹색을 유지하며 수확이 가능합니다. 진짜 장점은 이겁니다. 식물 전체를 수확해서 잃어버리는 대신 무리의 바깥쪽에서 필요한 만큼만 잘라내면 되고 식물은 중심부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일회성 수확이 아니라 재생 가능한 수확인 거죠. 몇 년이 지나면 한 번 심은 것이 두꺼운 영구적인 양파밭으로 퍼져나가며 가끔 포기를 나눠주는 것 외에는 거의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양파는 다른 모든 요리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정원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는 양파 공급원을 갖는 것은 장기적인 식량 자립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저평가된 선택 중 하나입니다. 5번. 무화과나무. 가뭄에도 무너지지 않는 과일 요새. 무화과나무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먹여 살려왔습니다. 거의 죽일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무화과나무는 극심한 가뭄과 척박한 자갈밭 토양, 수년간의 방치를 견디면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한 시즌에 2번 수확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무화과는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와 연관이 있지만 현재는 내한성 품종 덕분에 재배 지역대 6에서 9까지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겨울 방한 처리를 해주면 더 추운 지역에서도 겨울에 지상부가 죽었다가 봄의 뿌리에서 다시 자라나는 관목 형태로 기를 수 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무화과는 칼로리가 높고 자연스럽게 달며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도 장기 보관을 위해 아름답게 건조됩니다. 말린 무화과는 1년 넘게 상온 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어서 진짜 식량 비축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장 가치 있는 특성은 아마도 그 회복력일 겁니다. 유난히 혹독한 겨울로 나무의 윗부분이 손상되더라도 뿌리는 종종 살아남아 새 가지를 올립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잃어버리기가 극도로 어려운 무언가를 심는 셈입니다. 4번. 밤나무, 빵나무. 이 나무를 특히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밤나무는 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빵나무라고 불렸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은 다른 견과류와 다릅니다. 지방은 적고 복합 탄수화물은 많아서 식단에서 단순히 보조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곡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밤나무는 재배 지역대 4에서 8까지 잘 자라며 배수가 잘 되고 약산성인 토양을 선호합니다. 작은 관목보다 성숙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본격적인 견과류 생산까지는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리지만 다 자란 밤나무 한 그루는 풍년에 100kg 넘는 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는 100년이 넘게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뱀이 진정으로 회복력 있는 식량 시스템에서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밤은 건조시켜 갈면 밀가루로 만들 수 있어서 매년 갈아엎고 심고 밀이나 옥수수 같은 취약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진짜 곡물 대체제를 제공합니다. 맹물 공급망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는 세상에서 매년 가을마다 조용히 밀가루 재료를 만들어내는 나무가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밤나무는 주변 토양도 개선하고 그늘과 서식지도 제공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나머지 식량 시스템을 뒷받침합니다. 지금 한 그루를 심으면 완전히 성숙할 무렵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3번 엘더베리, 먹거리이자 상비약이 되는 관목. 엘더베리 관목은 이 목록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음식과 약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익혀서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열매는 오래전부터 면역력 지원에 사용되어 왔고 동시에 시럽, 잼, 와인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엘더베리는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좋아서 재배 지역대 3에서 8까지 잘 자랍니다. 이 목록의 다른 어떤 과일 관목보다도 습한 토양을 잘 견뎌서 다른 식물이 힘들어하거나 썩어버리는 낮고 축축한 마당 구석에 완벽합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엘더베리 관목은 빠르게 자라서 보통 2년에서 3년 안에 완전한 크기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가끔 하는 가지치기 외에는 거의 관리 없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열매를 맺습니다. 다 자란 관목은 가지가 무게에 휘어질 정도로 빽빽한 열매송이를 맺습니다. 중요한 참고사항, 생열매와 이 식물의 다른 부위는 먹기 전에 반드시 익혀야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뽕나무처럼 가지에서 바로 따먹는 식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리 방법만 알면 엘더베리는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동시에 가정 약장까지 채워주는 가장 가치 있는 이중 목적 식물 중 하나가 됩니다. 2번 외성 재래종 사과나무, 대를 이어가는 과일. 사과나무는 서바이벌 정원 커뮤니티에서 종종 간과됩니다. 사람들이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의 외성 및 반외성 재래종 품종들은 이 공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나무들은 보통 2.5m에서 3m 정도로 관리하기 쉬운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풍성한 수확을 맺습니다. 사과는 품종에 따라 재배 지역대 3에서 9까지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서 자랍니다. 즉 여러분의 기후에 딱 맞는 품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재래종은 마트에서 파는 현대 품종보다 훨씬 병충해에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외관이 아니라 회복력을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개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사과나무는 풍년에 100kg이 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대륜 과일과 달리 사과는 아무런 가공 없이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몇 달간 보관됩니다. 건조시키거나 사이다로 만들거나 식초로 만들 수도 있어서 한 번의 수확에서 여러 가지 장기 보관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나무의 진짜 가치는 세대를 아우르는 데 있습니다. 잘 관리된 사과나무는 80년에서 100년까지 살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재래종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단순히 이번 10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서서 열매를 맺고 있을 식량 인프라를 짓는 일입니다. 1번 호두나무, 여러 세대를 잇는 금고. 이 목록에서 딱 한 가지만 심어야 한다면 호두나무를 선택하세요. 이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땅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가장 큰 장기 투자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호두나무는 100년 넘게 살면서 견과류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호두는 재배 지역대 4에서 9까지 자라며 맺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광범위한 뿌리 시스템을 내릴 수만 있다면 혹독한 북부의 겨울부터 무더운 여름까지 모두 견뎌냅니다. 이 목록의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완전한 생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이리 때문에 요즘 거의 아무도 심지 않죠.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다 자란 호두나무 한 그루는 매년 100kg이 넘는 견과류를 생산할 수 있고 호두는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칼로리와 영양이 밀도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조하고 서늘하게 보관하면 1년 넘게 상하지 않습니다. 이건 곁들임 작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뒷마당에서 조용히 자라는 진짜 주식입니다. 호두나무는 짙은 그늘과 값진 목재도 제공해서 나무 자체가 수십 년 후에도 식량을 넘어선 실질적인 물질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호두나무를 심는 것은 극단적인 장기적 사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전에 가장 큰 수확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주에게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식량원을 물려주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 심으면 조용히 수십 년, 때로는 100년 가까이 여러분을 위해 일해주는 10가지 작물입니다. 매년 씨앗을 사고 땅을 갈고 최선을 바라는 지치는 사이클 없이 말이죠. 이게 바로 진짜 식량 안보의 모습입니다. 지하실에 통조림을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경 쓰든 안 쓰든 스스로 재생되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10가지를 전부 오래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후와 공간에 맞는 두세 가지를 골라서 이번 시즌에 땅에 심어보세요. 다년생 식량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결코 오지 않을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호두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 영상이 정원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매년 봄마다 씨앗 봉투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당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한 식량 안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짓기 시작하세요.